전화는 늘 같은 시간에 울렸다. 매년 그날이면 한정숙은 정확히 밤 11시 55분에 휴대전화를 손에 쥐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강남의 고급 주택, 천장이 높은 거실에는 값비싼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넓은 공간 안에는 사람의 온기가 없었다. 한정숙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생일 케이크도, 꽃도, 축하 카드도 없었다. 오직 오래된 휴대전화 하나만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다. 오늘은 아들의 생일이었다. 열해 전 그 아이가 사라진 날이기도 했다. 한정숙은 손등에 드러난 핏줄을 바라보았다. 젊었을 때보다 훨씬 얇아진 피부, 깊게 파인 주름.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연락처 목록에서 망설임 없이 한 이름을 눌렀다. 한지우. 열해 동안 번호는 바뀌지 않았다. 전원이 꺼져 있거나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만 들려왔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년 이 번호를 눌렀다. 살아있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전화기 너머에서 그 아이의 숨소리가 들릴까봐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신호음이 울렸다. 뚜루루. 한정숙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신호음이 멈추지 않았다. 뚜루루.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졌다. 늘 두 번째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끊겼던 전화였다. 세 번째 신호음이 울렸다. 뚜루루. 그녀는 숨을 삼켰다. 이상했다. 너무 이상했다. 그 순간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아이의 목소리였다.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한정숙은 말을 잃었다. 손에 쥔 전화가 미끄러질 것 같았다. 목소리는 분명 아이였다. 어른이 흉내낼 수 없는, 아직 세상에 완전히 닳지 않은 숨결. 여보세요.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갈라져 있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다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그 한마디에 한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누구냐고 묻는 질문은 그녀를 열해 전 그날로 끌고 갔다. 지호가 집을 나가던 날. 엄마, 난 이 사람이랑 살 거야. 그녀는 반대했고 소리쳤고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다시는 그 아이를 보지 못했다. 나는 한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아이가 다시 말했다. 이 전화, 아빠 휴대폰인데요. 아빠, 그 단어가 한정숙의 가슴을 세게 쳤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네, 근데 아빠는? 아이의 말이 잠시 멈췄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전화기 너머의 공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한정숙은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다시 주저앉았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뭐라고 했니?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치 상대방이 울까 봐 두려운 사람처럼. 열해 동안 준비했다고 믿었던 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는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너는 누구니? 한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이는 아주 또렷하게 대답했다. 저는 한봄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다른 아이의 숨소리가 섞였다. 여기는 제 동생 한여름이에요. 봄, 여름, 계절의 이름 같은 아이들. 한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화기만 붙든 채 숨을 몰아쉬었다. 할머니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아니면 아빠, 아는 분이요. 할머니라는 단어에 한정숙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기다렸다. 기다림 속에는 불안과 익숙한 체념이 섞여 있었다. 아빠 생일이라서. 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아이가 말했다. 오늘은 아빠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전화가 될까 해석했어. 그 말에 한정숙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숨죽여 울려 했지만 목에서 낮은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미안해. 그녀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말을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이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괜찮아요. 이번엔 여름의 목소리였다. 언니, 이분 울어. 그 말에 한정숙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재벌도 회장도 아니었다. 그저 너무 늦어버린 한 아이의 엄마였다. 할머니, 아니, 아줌마. 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아빠 아는 분이면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한정숙은 눈을 감았다. 지호가 웃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릴 적 그녀의 손을 잡고 뛰어가던 모습이. 아빠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었다. 전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곧 배터리가 없다고 말했다. 끊기기 전 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음에 또 전화해도 돼요. 한정숙은 숨이 막히는 와중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꼭 다시 전화해. 전화가 끊겼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한정숙은 휴대전화를 가슴에 안았다. 오랫동안 멈춰 있던 시간이 아주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눈물로 젖은 얼굴을 닦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호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내 아이들을 엄마가 찾을게. 그날 밤 한정숙은 단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다. 제주 서귀포 일곽 항구에서 조금 떨어진 낡은 골목 끝에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었다. 벽에는 바닷바람에 벗겨진 페인트 자국이 남아 있었고 계단은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건물 2층 맨 끝방이 한봄과 한여름의 집이었다. 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좁고 너무 차가운 공간이었다. 천장에는 빗물이 스며들어 생긴 얼룩이 남아 있었고 벽지는 군데군데 곰팡이로 검게 변해 있었다. 창문 틈새로는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고 겨울이면 이불을 덮어도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날 밤 전화가 끊긴 뒤에도 봄과 여름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바닥에 앉아 있었다. 낡은 휴대전화는 봄의 손에 쥐어져 있었고 화면은 이미 꺼진 상태였다. 언니. 여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까 그 사람 진짜 울었지. 봄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동자가 조금 흔들렸다. 응, 많이.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짧은 침묵 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켜 있었다. 아빠 아는 사람, 맞겠지? 여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면 기대가 생길 것 같았고, 기대는 언제나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밑으로 몸을 숙였다. 낡은 서랍을 열자 손수건에 곱게 쌓인 물건 두 개가 나왔다. 하나는 오래된 휴대전화, 다른 하나는 은색 손목시계였다. 시계 뒷면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지우에게 20살 생일을 축하하마. 엄마가. 봄은 그 글자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글자가 닳아 지워질까 봐 늘 그렇게 했다. 아빠가 말했어. 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시계는 엄청 귀한 거라고. 엄마가 준 거라서. 여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그 시계가 아빠와 연결된 마지막 끈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언니. 여름이 갑자기 말했다. 아까 그 사람, 할머니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말에 봄의 손이 멈췄다. 그런 생각하지 마. 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에이, 여름에 눈이 커졌다. 봄은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렇게 믿었다가 또 버려질까봐. 봄은 서랍을 닫고 이불을 끌어당겼다. 여름에 다리를 덮어주며 말했다. 자, 자자. 내일 또 일어나야 돼. 여름은 더 말하지 않았다. 언니의 얼굴을 보니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두 아이는 서로 등을 맞대고 누웠다. 이불 하나로 몸을 나누어 덮은 채 작은 숨소리만 오갔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밤, 봄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아까 들었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울고 있던 어른의 목소리. 그동안 어른들은 늘 화를 내거나 귀찮아하거나 계산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를 위해 온 어른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봄은 마음을 단단히 닫았다. 기대하지 않는 것이 상처받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봄은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을 떴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다. 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해진 패딩과 늘 입던 운동화, 뒤꿈치가 닳아 양말이 보렸다. 여름아. 봄이 동생을 흔들었다. 일어나. 가라대. 여름은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다. 오늘도. 졸린 목소리였다. 응, 오늘도. 두 아이는 낡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나섰다. 리어카는 동네 할머니가 빌려준 것이었다. 바퀴 하나가 조금 휘어 있어 끼익 소리를 냈다. 편의점 뒤, 시장 골목, 항구 근처를 돌며 종이박스와 신문지를 주웠다. 손은 금세 차가워졌고 종이 가장자리에 베인 상처가 손등에 남았다. 여름이 작은 박스를 들다가 휘청거렸다. 봄이 얼른 다가와 동생을 붙잡았다. 조심하랬지. 봄은 나무라듯 말했지만 손은 부드러웠다. 고물상에 도착했을 때 주인은 저울을 보며 말했다. 오늘은 이것밖에 안 돼. 그리고만 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다. 봄은 그 돈을 꼭 쥐었다. 오늘 저녁은 그 돈으로 해결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입구에서 주황색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가 아이들을 불렀다. 봄아, 여름아. 멍이 할머니였다. 아침은 먹고 다니나. 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괜찮지. 할머니는 혀를 찼다. 아서 국이라도 먹고 가. 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여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결국 두 아이는 할머니의 작은 집으로 들어갔다. 부엌에서는 멸치국 냄새가 났다. 어른들 다 믿을 필요는 없어도 영희 할머니가 밥을 퍼주며 말했다.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을 먹는 동안 어제 들었던 그 울음 섞인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그날 오후 서울의 강남. 한정숙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지만 회의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노트 위에는 아무것도 적히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두 이름만이 떠다녔다. 한공, 한여름,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한정숙은 고개를 들었다. 아, 계속하세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휴대전화를 향해 있었다. 다시 전화를 걸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어제의 전화가 꿈이 아니었다는 걸 조금 더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정숙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비서를 불렀다. 제주 쪽으로. 아이 둘. 그녀는 말을 고르며 말했다. 조용히 알아봐라 할 일이 있어요. 비서는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봄과 여름은 다시 좁은 방으로 돌아왔다. 전등 아래 봄은 아빠의 휴대전화를 꺼내 보았다. 배터리는 거의 없었다. 봄은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전화를 가슴에 안았다. 아빠. 그녀는 아주 작게 말했다. 오늘 이상한 전화 왔어.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두 아이의 방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머물렀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멀리 떨어진 서울에서도
같은 밤 같은 시간, 한정숙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같은 하늘 아래 서로의 존재를 아직 모르는 세 사람의 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전 도포분과 연결성과 논리를 유지하며 감정의 흐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개입니다. 요청대로 순수 한국어 서사, 설명 큐 아이콘 없이 바로 본문만 제공합니다. 제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정숙은 창밖을 거의 보지 않았다. 구름 위를 나는 동안에도 그녀의 시선은 손에 쥔 휴대전화에 머물러 있었다. 연락처 목록 가장 아래에 저장된 두 이름. 한공, 한여름. 아직 소녀라는 말은 붙이지 못했다.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모든 것이 확정되어 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제주 특유의 싼 공기가 기내로 밀려들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곳은 열해 전 아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차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움직여요. 그녀는 이번 방문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아직은 지켜보는 쪽이 더 중요했다. 차는 서귀포 외곽으로 향했다. 관광지와는 멀어질수록 도로는 좁아졌고 주변 풍경은 점점 거칠어졌다. 정숙은 창밖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이 아이들은 이런 곳에서 살고 있구나. 차가 멈춘 곳은 낡은 골목 입구였다. 비서는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맞습니다. 이 근처입니다. 정숙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저 창문 너머로 골목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골목 안쪽에서 리어카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 기익, 기익. 작은 그림자 두 개가 나타났다. 한봄과 한여름이었다. 사진으로 몇 번 보았지만 실제로 보는 모습은 전혀 달랐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더 작았고 옷은 낡고 해져 있었다. 봄은 리어카 손잡이를 잡은 채 허리를 조금 굽히고 있었고 여름은 옆에서 박스를 안고 따라왔다. 여름이 박스를 들다 중심을 잃자 봄이 즉시 손을 뻗어 동생을 붙잡았다. 아무 말 없이 너무 익숙한 동작으로 그 장면을 보는 순간 한정숙의 눈이 젖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의 딸이라니. 정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소리가 나올까 봐. 회장님.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접근하시겠습니까?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잠시 침묵한 뒤 덧붙였다. 지금은 아니에요. 아이들은 고물상 쪽으로 사라졌다. 정숙은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날 오후 정숙은 근처 찻집에 앉아 있었다. 비서는 노트북을 열어 정보를 정리했다. 아이들 보호자는 강미정. 비서가 말했다. 사망한 어머니의 먼 친척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와 아동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정숙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아이들과 같이 살고 있나요?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 실제로는 거의 방치 상태입니다. 정숙은 컵을 내려놓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학교는 초등학교 재학 중입니다. 걸식 아동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걸식. 그 단어는 정숙의 마음을 또 한 번 후벼 봤다. 그날 저녁 정숙은 골목 근처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차에서 내려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해가 지고 골목에 가로등 불이 켜질 무렵이었다. 그때 한 여인이 골목 안쪽에서 나왔다. 주황색 앞치마를 두른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다. 봄아, 여름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리 와서 밥 먹고 가. 아이들이 망설이다가 할머니를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저분은? 정숙이 물었다. 동네에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분입니다. 비서가 답했다. 렁이 할머니라고 합니다. 해녀 출신입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아무 조건 없이 하고 있는 사람. 그날 밤
정숙은 호텔 방에서 거의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오늘 본 두 아이의 모습이 겹쳐졌다. 지호야. 정숙은 천장을 보며 속삭였다. 내가 이렇게 살게 하려고 떠난 건 아니었겠지.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비서를 불렀다. 아이들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학교, 병원, 집주인, 필요한 곳엔 도움을 주되 누가 했는지는 절대 밝히지 말아요. 익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잠시 말을 고르다 말했다. 렁이 할머니에게도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세요. 눈에 띄지 않게.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급식비가 익명으로 입금되었고 병원에서는 미납된 진료비가 조용히 정산되었다. 쪽방촌 집주인은 이유를 모른 채 밀린 전기요금이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 봄은 이상하다고 느꼈다. 여름아. 그녀는 속삭였다. 요즘 이상하지 않아. 뭐가? 여름이 고개를 들었다. 갑이 끊기지 않아. 봄은 말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름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아빠가 도와주는 거 아닐까? 봄은 웃지 않았다. 그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밤, 봄은 다시 아빠의 휴대전화를 꺼냈다. 배터리는 거의 없었지만 화면을 켜는 데는 충분했다. 그녀는 통화 기록을 바라보았다. 어제의 전화가 남아 있었다. 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다. 연결되지 않았다. 그 사실에 마음이 조금 내려앉았지만 이상하게도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았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간, 정숙은 호텔 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지만 마음은 자꾸만 흔들렸다. 조금만 더. 정숙은 자신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지켜보고 준비가 되면.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제주의 밤바다 위로 파도 소리가 번졌다. 그 소리는 멀리 떨어진 세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하나의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병원 전화는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울렸다. 한정숙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기 때문에 벨소리가 울리자마자 바로 전화를 받았다. 한봄 보호자분이십니까? 그 한마디에 정숙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렇게 대답했다. 아직 공식적인 보호자는 아니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었다. 한여름 양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보호자분이 오셔야 합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자마자 비서를 불렀다.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서귀포 중앙병원. 차는 새벽 어둠을 가르며 달렸다. 정숙은 창밖을 보지 않았다. 두 손을 모은 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줘. 병원에 도착하자 정숙은 차에서 뛰어내렸다. 로비를 가로질러 응급실로 향했다. 구두굽이 바닥을 세게 울렸다. 응급실 대기실 한쪽, 작은 의자에 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한봄이었다.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정숙은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봄의 옆에 앉았다. 고마.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정숙의 목이 막혔다. 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서라 아주 천천히 얼굴을 돌렸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눈동자는 경계로 가득 차 있었다. 얘 또 오셨어요. 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어제도 그렇고
나타났다 사라질 거면 오지 마세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의사가 나왔다. 그 옆에는 아이들의 담임인 이현희 교사가 서 있었다. 보호자분. 의사가 물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말했다. 제가 아이의 친할머니입니다. 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펼쳤다. 한여름 양은 초기 폐결핵으로 보입니다. 정숙의 귀에서 웅소리가 울렸다. 다행히 발견이 빠릅니다. 지금 바로 치료를 시작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숙의 다리가 풀렸다. 의자 등받이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다. 지금 아이는 안정제를 투여했고 병실로 옮겼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 인사인지 사과인지 모를 인사를. 병실로 향하는 복도는 길게 느껴졌다. 봄은 앞서 걸었다. 정숙은 그 뒤를 따랐다. 병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하얀 침대 위에 여름이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봄은 침대 옆으로 달려갔다. 여름의 손을 꼭 잡았다. 여름아.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야. 여름은 잠시 후 천천히 눈을 떴다. 봄을 보고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정숙은 병실 입구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러니 교사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정숙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 발치에 멈춰 섰다. 여름의 눈이 정숙을 향했다. 낯선 얼굴,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얼굴. 정숙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손이 떨려 사진이 흔들렸다. 이건. 정숙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내 아빠가 나야. 사진 속에는 젊은 정숙과 10살쯤 된 소년이 웃고 있었다. 놀이공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봄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손이 점점 떨렸다. 정숙은 결국 말했다. 나는 너의 친할머니란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봄은 갑자기 사진을 침대 위에 던졌다. 이제야. 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빠 죽을 때, 엄마 죽을 때, 아무도 안 왔어요. 여름도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말했다. 할머니라면. 목소리가 작았지만 분명했다. 지금이에요. 그 말은 칼날처럼 정숙의 가슴을 찔렀다. 정숙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정숙은 바닥을 향해 말했다. 정말 미안하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 나왔다. 재벌도 회장도 아니었다. 그저 너무 늦어버린 어른이었다. 나는 몰랐단다. 정숙은 흐느끼며 말했다. 지호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만 알고 너희가 이렇게 남겨졌다는 건 몰랐어. 봄은 주먹을 깍 쥐었다. 눈물은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이러니 교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아이들 지금 상태가.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지금은 모든 걸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걸. 정숙은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호들거렸다. 여기 있을게. 그녀는 아이들을 보며 말했다. 멀리 가지 않을게. 봄은 대답하지 않았다. 여름은 언니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정숙은 병실 문 앞에 섰다. 뒤돌아보았다. 침대 위에 여름과 그 옆에 선 봄. 두 아이는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정숙은 병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내가 너무 늦었어. 그녀는 낮게 말했다. 너무 늦게 왔어.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제주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빛은 정숙의 마음까지 닿지 못했다. 그날 세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상처는 드러났고
진실은 시작되었다. 한정숙은 복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제주도의 아침 햇살이 병원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정말 너무 늦었어.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그 아이들에겐 나는 그냥 너무 늦은 어른일 뿐이야. 정비서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회장님, 잠시라도 호텔에서 쉬시는 게 밤새 여기 계셨잖아요. 아니야.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날 찾으면 여기 있어야 해. 정비서는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병실 문만 바라보았다. 그 문 하나가 세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한봄이 고개를 내밀어 정숙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지만 어제와는 조금 달라진 듯했다. 여름이 계셨어요. 봄은 조용히 말했다. 근데 배고프대요. 정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가 뭐라도 사올게. 그냥 죽 같은 거면 돼요. 봄은 말을 마치고 다시 병실로 들어갔다. 정숙은 병원 매점으로 달려갔다. 식은 도시락 대신 따뜻한 생선죽을 샀다. 제주 특유의 생선향이 나는 죽이었다. 병실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다. 문 앞에서 멈춰 섰지만 결국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녀는 복도 의자에 죽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문을 두드리기엔 아직 그 아이들의 마음이 닫혀 있잖아.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이번엔 여름이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산소 마스크는 벗었지만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정숙을 보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죽을 보고 말했다. 그거 할머니가 사오신 거예요. 정숙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생선죽이야.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여름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 한마디에 정숙의 눈가가 붉어졌다. 봄이 병실 문으로 와서 죽을 받아들었다. 이건 제가 먹여줄게요. 문은 다시 닫혔다. 정숙은 그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날 오후 병원 복도에는 낯선 발걸음 소리가 울렸다. 정숙의 딸인 윤혜경과 사이 최기철이 병원에 도착한 것이었다. 회장님, 정비서가 다급히 다가왔다. 따님이 오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제주에 계신다는 걸 회사에서 들은 모양입니다. 정숙은 일어서며 얼굴을 굳혔다. 복도 끝에서 다가오는 혜경과 기철의 모습은 다소 격앙되어 보였다. 어머니, 혜경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소문이 다 돌고 있어요. 고아였던 아이들이 어머니의 손녀라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숙은 차분히 답했다. 지호의 아이들이야. 확실해요. 기철이 끼어들었다. 지금 시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회사는 혼란스러워요. 주식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정숙은 둘을 병실 앞에서 멀찍이 떨어진 상담실로 데려갔다. 문을 닫자마자 차갑게 말했다. 너희들이 알아야 할 건 하나야. 이 아이들은 내 손녀라. 지호의 핏줄이고 내가 지킬 아이들이야. 혜경은 눈을 치켜떴다. 설마 상속까지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정숙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DNA 검사 결과야. 조작 같은 말 입에 올리지도 마. 기철이 서류를 들춰보다가 코웃음을 쳤다. 요즘은 DNA로 조작한다던데요. 정숙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후계 장부의 복사본이었다. 최기철, 너 회장실에서 무슨 짓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이거 감사팀에 넘길 거야. 기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혜경은 당황한 듯 정숙을 바라보았다. 엄마, 왜 이러세요? 난 그냥 걱정돼서 온 거예요. 아니,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는 걱정이 아니라 유산이 필요했던 거야. 하지만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기철이 더 말을 하려 했지만 정숙은 상담실 문을 열어버렸다. 이제 돌아가. 더 이상 이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마. 둘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병원을 떠났다. 정숙은 병실 문 앞에 섰다. 안에서는 봄과 여름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고 다시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 불은 꺼지지 않았다. 정숙은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잠들지 못한 채 병실의 문만 바라보았다. 그 문 하나만 열리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문이 열리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절대 아이들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며칠이 흘렀다. 한여름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었다. 정숙은 매일 아침 병원에 와서 복도 의자에 앉아 병실 문을 바라보았다. 들어갈 수 있는 용기는 아직 없었다. 그녀는 그저 복도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발자국 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며 조심스레 기다렸다. 담임 이연희 선생님이 병실을 찾아왔다. 봄은 이제 선생님이 오는 걸 반가워하기 시작했고, 여름은 선생님이 가져다주는 그림책을 천천히 넘겨보았다. 요즘 아이들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련이는 병원 로비에서 정숙을 만나 조심스럽게 말했다. 특히 봄이 어제는 친구 얘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할머니 얘기를 했어요. 진짜 우리 할머니일까? 라고. 정숙의 눈이 커졌다. 가슴 속 어딘가가 뜨겁게 뭉클했다. 그럼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을 여는 걸까요? 이련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아이들 마음은 어른보다 더 정직해요. 회장님의 진심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 정숙은 병원 옥상에 올랐다. 붉은 석양이 제주 앞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지호야, 아이들이 내 닮아서 참 단단하다. 나보다 훨씬 더 강하고 용감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옆에 선 정비서가 조용히 담요를 건넸다. 회장님, 서울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의사들이 다시 모이고 있고 언론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들이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어디도 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회사는 다시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 마음은 한 번 놓치면 다시는 못 잡아. 정숙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정비서는 더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같은 시간, 병실 안, 여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 할머니 계속 복도에 계셔. 봄은 대답하지 않았다. 작은 손으로 침대 시트를 꼭 쥐고 있었다. 우리한테 밥도 사오고 문 앞에 두고 가고 그냥 계속 기다리셔. 여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한번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말해볼까? 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무서워. 그 말은 너무 솔직해서 여름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나도 조금 그래. 혹시 또 사라지면 어떡하지? 두 아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창밖으로 붉은 빛이 병실 안까지 스며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입구에 택배 차량이 도착했다. 해녀영이 할머니의 집 앞이었다. 배송기사가 큰 상자를 내리고 있었다. 서귀포시 XXX원지 맞죠? 세탁기 배달 왔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런 거 주문 안 했는디. 기사는 서류를 보여주었다. 보내신 분이 한정숙 님이라고 되어 있네요. 영희 할머니는 순간 멈칫했다. 그리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양반이 또, 아이고 참. 최신형드럼 세탁기였다. 할머니는 여전히 손빨래를 해왔고 봄과 여름은 그 손이 부르튼 것을 늘 안타까워했다. 그날 밤 정숙은 병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문득 뭔가를 느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봄이 얼굴을 내밀었다. 할머니. 정숙은 깜짝 놀라 일어났다. 응, 봄아. 여름이 내일 퇴원이에요. 혹시? 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같이 집에 가주실 수 있어요. 정숙은 대답 대신 봄을 꼭 안았다. 처음으로 아이가 먼저 건넨 말이었다. 그럼 어디든 함께 갈게. 다음 날 세 사람은 병원 퇴원 수속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봄과 여름은 정숙이 준비한 차량에 탔다. 할머니, 우리 집 어디예요? 여름이 물었다. 정숙은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너희가 살던 집에 먼저 들렀다가 가자. 필요한 짐 챙기자. 차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 죽방촌에 도착했다. 낡은 계단을 올라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모습을 드러냈다. 천장엔 긴물 자국, 벽엔 곰팡이, 전등은 깜빡이고 있었다. 정숙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결국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봄은 구석에서 낡은 서랍을 열었다. 손수건에 쌓인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휴대폰과 은색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다. 이건 아빠 거예요. 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가 엄마한테 받은 생일 선물이래요. 꼭 간직하라고 했어요. 정숙은 시계를 받아들었다. 뒤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지우에게 20살 생일 축하해. 사랑하는 엄마가. 그 순간 정숙은 모든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시계를 가슴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지우야, 지우야. 여름과 봄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등을 다독였다. 그날 세 사람은 함께 서울로 향했다. 봄과 여름은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 눈을 반짝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저기 구름이 보여요. 정숙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울에 도착한 그날 저녁, 정숙과 봄, 여름은 강남 자택으로 향했다. 기존에 정비해두었던 2층의 방은 이미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핑크색 커튼이 걸려 있었고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침대 위에는 새하얀 이불이 정돈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예쁜 문구 세트와 알록달록한 필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우와! 여름이 먼저 방 안으로 들어섰다. 작은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진짜, 이거 다 우리 거예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이 방은 너희 거야. 마음껏 써도 돼. 봄은 아직도 조금은 경계하는 듯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손끝으로 커튼을 만지며 말했다. 이런 커튼, 엄마가 좋아했었는데. 정숙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할머니가 너희 엄마 얘기 천천히 해줄게. 아직 기억 속에 많아.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따뜻한 저녁을 함께 했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봄과 여름이 좋아하는 불고기가 올려져 있었다.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여름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응, 너희 좋아하는 거 기억해두려고 노력했지. 봄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한술 더 입에 넣은 뒤 그녀는 잠시 멈췄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이내 눈물이 뚝 떨어졌다. 봄아, 그래. 정숙이 놀라 물었지만 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냥 맛있어서. 그 말에 정숙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여름은 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언니, 이제 괜찮아. 우리 할머니가 있으니까. 그날 밤, 정숙은 오래된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지호의 사진, 그리고 새로운 가족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지호야, 이제 내 아이들이 여기 있어. 내가 지킬게.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며칠 후, 봄과 여름은 강남의 한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처음엔 낯선 환경에 조금 주눅이 들어 있었지만 정숙은 매일 아침 직접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또한 학교 시간엔 직접 마중을 나갔다. 아이들은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봄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미술 시간에 그림을 열심히 그렸고 여름은 친구들과 금세 어울리기 시작했다. 소풍날이 다가오자 여름은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우리도 도시락 싸야 해요. 정숙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연하지. 무슨 반찬 좋아해? 김밥이요. 계란 많이 들어간 김밥. 봄도 조용히 말했다. 전 유부초밥 좋아해요. 정숙은 웃으며 손바닥을 마주쳤다. 좋아.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 준비할게. 기대해도 좋아. 그날 밤, 정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다. 오래전 요리를 접은 그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손놀림은 정성스러웠다. 당근과 오이를 곱게 썰고 계란을 잘 말아 식혔다. 김밥을 정갈하게 말고 유부초밥도 가지런히 만들어 2개의 도시락통에 나누어 담았다. 이른 아침 식탁 위에 놓인 도시락을 본 봄과 여름은 눈을 반짝였다. 진짜 예쁘다. 여름은 김밥 하나를 집어들고 맛을 보았다. 할머니, 진짜 최고예요. 정숙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잘 먹고 소풍 재미있게 다녀와. 봄은 도시락을 들고 문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문이 닫힌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며칠 후, 정숙은 회사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숙은 정장을 차려입고 단상에 올랐다. 카메라 플래시가 런신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회장님, 손녀들의 존재를 인정하신다는 건가요? 정숙은 단호히 대답했다. 제 아들 윤지호가 남긴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의 할머니로 살 겁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다. 상속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정숙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아이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재벌가의 삶이 아닌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삶으로. 기자회견은 큰 화제가 되었고 일부 이사진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정숙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는 회장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지킬 건 아이들이야. 그녀의 결정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점점 진심은 전달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정숙은 봄과 여름의 방을 다시 둘러보았다. 아이들은 함께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정숙이 방에 들어서자 두 아이는 얼굴을 들고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내일은 뭐해요? 여름이 물었다. 정숙은 생각하다가 말했다. 내일은 아빠 생일이야. 제주도에 가볼까? 봄과 여름은 놀란 눈으로 정숙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가고 싶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따뜻했다. 정숙의 마음속 어딘가가 다시금 녹아내리고 있었다. 지호의 부재를 대신해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물론입니다. 아래는 이야기의 흐름과 감정선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부분 8입니다. 전체 길이는 약 1100단어이며 이전 파트와 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순수한 서술형 문장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안. 창가 쪽에 앉은 여름은 두 손을 꼭 모은 채 바깥을 응시하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며 비행기 날개에 반사되었다. 그 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언니, 아빠가 저 구름 사이에 있을까? 여름이 조심스레 물었다. 봄은 잠시 동생을 바라보다가 창밖을 함께 바라보았다. 어딘가에서 우리 보고 있겠지. 우리가 잘 지내는지. 정숙은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다. 공항에 도착하자 준비해둔 차량이 대기 중이었다. 정숙은 기사에게 목적지를 조용히 전했다.
함덕해변으로 가주세요. 차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제주의 자연 풍경이 아이들의 눈에 점차 익숙해져 갔다. 함덕해변에 도착하자 세 사람은 모래사장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바람이 잔잔히 불고 파도는 부드럽게 해변을 적셨다. 정숙은 가방에서 작은 꽃다발을 꺼내 들었다. 지호가 어릴 적 가장 좋아하던 노란 프리지아였다. 여기가 아빠가 좋아하던 바다요. 여름이 물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지호가 어릴 때 자주 놀러 오던 곳이야. 바다를 무척 좋아했지. 이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어. 봄은 조심스럽게 모래사장 위에 앉았다. 주먹만 한 조약돌을 주워 들었다. 이 돌 가져가도 될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름도 동생을 따라 조약돌을 하나 집어들고 바다를 향해 던졌다. 아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랑 같이 있어요. 정숙은 아이들의 등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도 천천히 바다 쪽으로 걸어갔다. 모래 위에 꽃다발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다. 지호야, 많이 늦었지. 이제야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게 됐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세 사람은 바다를 등지고 모래사장 위에 나란히 앉았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시내에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방 한켠에는 정숙이 준비한 간식들과 과일이 놓여 있었다. 이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내일 아빠 묘소에 갈 거야. 정숙이 말했다. 봄과 여름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정숙은 제주 시내의 공원 묘지로 아이들을 데려갔다. 지호의 납골문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작은 액자 안에는 아들의 젊은 시절 사진이 담겨 있었다. 그 사진을 본 봄은 갑자기 입을 틀어막았다. 이 사진, 꿈에서 본 적 있어요. 정숙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름은 사진 앞에 작은 조화를 놓고 두 손을 모았다. 아빠, 언니랑 저, 할머니랑 살고 있어요. 매일 학교도 가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봄도 뒤따라 두 손을 모았다. 정숙은 무릎을 꿇고 묘소 앞에 앉았다. 지호야, 엄마라. 이제 아이들 옆에 있을게. 절대 외롭게 하지 않을 거야. 눈물이 천천히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여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빠가 바람이 돼서 우리 따라오는 것 같아요. 봄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응, 맞아. 계속 지켜보실 거야. 정숙은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상처도 받지 않도록 내가 마지막까지 지켜줄 거라고. 며칠 후, 정숙은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정리했다. 자신이 가진 회사 지분의 일부를 두 아이에게 신탁 형태로 남기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아직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이런 결정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논란이 되면 내가 감당할 겁니다. 이 아이들은 내 가족이에요. 그리고 가족은 지켜야 합니다.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회사 내부에서는 여전히 일부 이사진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특히 윤혜경과 최기철은 정숙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엄마가 회사를 저 아이들에게 넘기려고 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혜경은 기철에게 말했다. 기철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방법이 없지는 않아. 신탁 설정 전에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정숙은 이 사실을 정비서를 통해 전해 듣고 고요하게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다 괜찮아. 내가 감당할 거야. 지금은 아이들이 먼저라. 그날 밤, 정숙은 봄과 여름이의 방 앞에서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여름이 얼굴을 내밀었다. 할머니. 정숙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잠깐 괜찮을까? 너에게 줄 게 있어서.
아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숙 앞에 섰다. 정숙은 작은 상자를 2개 꺼내 주었다. 이건 너희 아빠가 어릴 때 썼던 물건이야. 지호가 가장 아꼈던 일기장이랑 시계야. 봄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받았다. 뒷면에 지호에게 사랑을 담아 엄마가라고 새겨져 있었다. 이거 진짜 아빠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어. 봄과 여름은 시계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동시에 정숙을 꼭 안았다. 정숙은 아이들의 체온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다. 물론입니다. 아래는 이야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제9부의 내용이며 길이는 약 1100단어입니다. 이전 파트들과 완전한 연계성과 감정선의 논리를 유지하면서 서사와 갈등을 더욱 깊게 확장하였습니다. 서울의 가을은 짧고 선선했다. 거리에 단풍이 내려앉고 바람은 잔잔하게 흔들렸다. 정숙의 집정원에서도 감나무의 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다. 그날 아침, 봄과 여름은 각자 교복을 입고 아침 식탁에 앉았다. 정숙은 부엌에서 국을 덜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이들을 위해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된장국에 감자 넣었더니 맛이 더 구수하더라. 정숙이 말하자 여름이 웃으며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저 이제 학교 급식보다 집밥이 더 좋아요. 봄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도 정숙의 존재는 서서히 마음속에 따뜻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오후, 정비서는 급히 정숙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윤혜경 이사 측에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유언장과 신탁 설정이 사전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속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정숙은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이내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예상한 일이에요. 준비해 두세요. 법적 대응도, 언론 대응도. 정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나갔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듯 그녀의 마음도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단단히 다잡았다. 그날 저녁, 봄은 방 안에서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 지우, 어머니, 그리고 어린 시절의 봄과 여름이 함께 있었다. 문득 여름이 방에 들어왔다. 언니, 무슨 생각해? 봄은 사진을 가리켰다. 이 사진 보면 우리 어릴 때 기억이 조금씩 나. 엄마가 자주 노래 불러주던 것도, 아빠가 무릎에 태워주던 것도. 여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기억나. 그래서 가끔 무서워. 지금이 너무 좋아서 다시 다 사라질까봐. 봄은 여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이번엔 우리가 지켜야 해. 할머니도, 우리도. 아무도 뺏지 못하게. 며칠 후 언론의 보도가 터졌다. 윤정숙 회장, 숨겨진 소녀 상속 논란. 정숙 회장 장녀 윤혜경, 상속 무효 소송 제기. 언론은 하루아침에 정숙과 두 아이들을 둘러싼 이야기로 떠들썩해졌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시선이 쏟아졌다. 멋멋 아이들이 지나가며 수근거렸다. 저 애가 그 재벌 손녀래. 고아였다마. 갑자기 손녀라니. 봄은 점심시간에 혼자 교실에 앉아 있었다. 여름은 그런 언니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자리로 다가갔다. 언니, 괜찮아. 봄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돼야 하지? 그 말에 여름은 조용히 말했다. 그냥 조금만 더 참자. 우리가 진짜 가족이면 사람들도 언젠간 알게 될 거야. 집으로 돌아온 날, 정숙은 두 아이를 식탁 앞에 앉혔다. 정숙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단단했고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아이들아, 혹시 오늘 학교에서 힘든 일은 없었니? 봄은 고개를 숙였고 여름이 대신 말했다. 조금 있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저희 할머니 믿어.
정숙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할머니가 약속할게. 아무리 흔들려도 절대 너희 곁에서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상처 주게 하지 않을 거야. 며칠 뒤 법정 첫 신문일이 다가왔다. 윤혜경은 변호사들과 함께 법원에 출두했고 정숙도 직접 출석했다. 법정 안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판사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본 사건은 상속무효 확인 소송이며 신탁재산의 정당성 여부를 심리합니다. 윤혜경 측 변호인은 신탁 설정이 부당하며 아이들이 정숙 회장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숙 측 변호사는 DNA 검사 결과와 양육 과정, 그리고 아이들의 권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정 밖에서는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정숙은 입을 다문 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 접촉을 자제했다. 한편 여름은 방 안에서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 읽고 있었다. 지호가 남긴 글귀가 그녀의 눈을 멈추게 했다. 내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사랑받기를. 내가 곁에 없어도 누군가는 이 아이들을 꼭 안아주기를 바란다. 여름은 눈물을 머금고 정숙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아빠가요. 우리 꼭 안아달라고 했대요. 일기장에 써 있어요. 정숙은 그 일기장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쓸어보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지호야, 너의 바람,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밤, 정숙은 다시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다. 이번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문정숙 회장은 조용한 회견장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호화로운 호텔도 대형 스크린도 없었다. 단상 이 작은 마이크 하나. 정숙은 기자들 앞에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이 자리는 변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할머니로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섰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다. 제 아들 지호는 10년 전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두 아이, 봄과 여름이는 그동안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정숙은 말을 멈췄다. 기자들의 얼굴이 고요해졌다. 저는 그 아이들을 너무 늦게 품었습니다. 뒤늦게 알았고 뒤늦게 안았습니다. 그 사이 그 아이들은 세상의 가장 어려운 곳에서 울고 있었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저는 기업인으로서 성공했지만 어머니로서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실패를 되돌리기 위해 남은 인생을 살 겁니다.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회장님, 상속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향후 계획은 어떠신가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법적 판단은 법원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재산도 아이들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소녀들을 사랑하기에 곁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녀는 단상을 내려오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억과 사랑, 그리고 용서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제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봄과 여름은 대기실에서 정숙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숙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름이 먼저 달려가 안겼다. 할머니, 너무 멋있었어. 봄은 조용히 다가와 정숙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괜찮아질 수 있겠죠. 정숙은 미소 지으며 두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우리 가족의 진짜 시작. 며칠 후 법원은 윤혜경 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DNA와 양육 기록, 그리고 정숙의 유언장에 따라 두 아이는 정당한 상속인으로 인정받았다. 윤혜경과 남편 최기철은 정숙의 조건대로 해외로 출국했다. 그들의 그림자는 정숙의 삶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아이들에게도 조용히 평화가 찾아왔다. 봄은 학교에서 연극부 활동을 시작했고 여름은 미술 수업을 가장 좋아했다. 정숙은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며 아이들을 배웅했다. 어느 날 봄이 정숙에게 말했다.
할머니, 아빠가 좋아했던 노래 있어요. 우리 연극에 넣고 싶어서. 정숙은 놀란 듯 눈을 떴다. 지호가 고등학교 때 자주 부르던 노래가 있어. 기억나. 정숙은 손으로 박자를 새기며 멜로디를 불렀다. 낡은 기억 속에서 아들의 웃음소리가 피어올랐다. 봄은 그 멜로디를 받아 적으며 말했다. 이 노래, 연극 마지막 장면에 넣을게요. 우리 가족 이야기, 연극으로 만들거든요. 정숙은 말없이 봄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가 이제 세상의 이야기꾼이 되려고 한다. 연극 당일, 학교 강당은 학부모들로 가득 찼다. 봄은 무대 위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맡았고, 여름은 어린 동생 역할을 연기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진 이야기 속에는 봄, 여름, 그리고 할머니가 있었다. 세 사람의 눈물이 있었고, 용서와 이해가 있었다. 마지막 장면, 무대 위에서 봄이 말했다. 나는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너무 늦게 찾아온 사랑이었어요. 정숙은 객석에서 눈물을 삼켰다. 아이들이 무대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박수갈채가 터졌다. 정숙은 일어나 박수를 쳤다. 눈물로 가득한 얼굴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따뜻한 이불 속에 함께 누워 있었다. 여름이 물었다. 할머니, 우리 진짜 가족 맞죠? 정숙은 두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는 누구보다 진짜 가족이야. 창밖엔 별빛이 가득했다. 서울의 겨울이 가까워오고 있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엔 이미 따뜻한 봄이 찾아와 있었다. 봄이 중얼거렸다. 아빠,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여름이 그 옆에서 속삭였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우리를 꼭 안아줘요. 정숙은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래, 절대 놓지 않을게. 너희가 이제 내 전부니까. 긴 이별의 시간은 끝났다.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